나가겠습니다. 이 정도도 못 참으면 사나이가 아니다. 라면은 신라면이네.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 대한민국 최대 80MHz. 이것이 8차선의 차이. Follow me. U plus LT8. 당신의 크로아티아는 어디였나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집을 짓다, 집을 짓다, 집을 짓지 마라. 와우를 짓다, 살기 좋다를 짓다, 잘 골랐다를 짓다, 가치를 지어라. 호반은 건설적이다. 호반건설. 대한민국 최대 80MHz. 이것이 8차선의 차이. Follow me. U plus LT8. 안녕하십니까. 토론 플러스 조현성입니다. 지방자치 1국군을 뽑는 선거가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거 참여 열기는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 등에서 한층 성숙한 선거 문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있을 때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유권자 권리를 찾아라.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 네 분 토론자 모셨습니다. 전선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평한 광주 YMCA 사무총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현수 호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수 칼럼니스트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에서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선거 문화를 어떻게 정책 선거, 공약 선거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가 2달여 남은 지금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신 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선거 있어요? 지방의회는 사실 별로 잘 몰라요, 저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생업에 바쁘니까 굳이 정치에 신경 쓰고 싶진 않아요. 네. 대한민국 정치한 놈들이 전부 도둑 놈 사기꾼이야. 근데 그런 걸 뽑아서 내가 뭐 얻었어? 광주 시민이니까 투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투표를 하겠다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관심이 없다,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광주의 투표율이 54.5%였어요. 대선이나 총선 때 비교하면은 많이 낮은 투표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겨우 투표하신 결과인데요. 저희 지방선거는 1952년도에 최초에 실시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9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90년대 이후에 5차례의 동시 지방선거는 말씀하신 대로 겨우 반 정도가 이렇게 투표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광주의 경우는 지난 선거에서 49%, 반에 못 미칩니다. 전남의 경우는 한 10% 정도 높은 64%를 보였는데요. 저희 광주의 정신은 참여 아니십니까? 근데 좀 낮습니다. 예. 예. 투표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는데 투표율은 왜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까? 특히 지역에서 지방선거는 유독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유권자들이 전국적 단위의 대통령 선거라든지 총선거에 대한 투표율이 좀 높은데 이렇게 유독 2명 중에 한 분만 투표를 참여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경쟁 구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패권 정당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당 내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안 사무총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앞서 말씀한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당 독점적 정치 구도 하에서는 투표율이 낮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정치인에 대한 뭐랄까요, 그 불신과 정치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차적인 거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더라도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받거나 또는 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기 김유수 선생님께서는 그 광주 전남 유권자들만의 특징 어떻게 정리하고 싶습니까? 광주 선거는 일단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정당에서 이렇게 공천을 한 사람을 찬반 투표하는 정도고 또 이 후보자 자체도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만 애쓰기 때문에 시민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구도를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토론자께서 그 일당 독점의 어떤 폐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전국적인 이슈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동안에는 꽤 컸던 것 같아요. 그 지난 지방선거 때는 무상급식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어떻습니까? 올해 선거에서는 지금 어떤 양상입니까? 상임위원께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선거의 특징만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통계상 보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순으로 좀 관심이 낮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중앙당 차원의 경쟁 구도가 아니고 지방 내의 경쟁, 그리고 지방적인 이슈, 그다음에 지방선거의 특성상 후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투표 참여율이 좀 낮은 것 같고요. 또 정치 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역의 정주성이 좀 취약한 그런 대도시, 중소도시의 경우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중 소비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서 또 정치에 관심이 줄어드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제가 여쭤봤던 거는 핫 이슈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중앙 차원의 중앙정치 차원에서의 핫 이슈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올해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그런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최초 이제 막 그 정당 여러 가지 재편이 이제 완료된 것 같고 이렇게 서서히 그런 부분이 부각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어쨌든 선거는 중앙 이슈든 지방 이슈든 지방선거라고는 특징상 보면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이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지역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찾아본다면은 뭐 거대한 국가적 이슈가 꼭 이슈가 아니라 지방 내 생활에 밀접한 내 생활과 관련이 깊은 그런 이슈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그 이슈가 없는 선거가 오히려 지방선거에서는 더 합리적이다, 더 옳다, 뭐 이런 지적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칼럼니스트께서 답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실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일당 독재 문제에 있어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일단 독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개발이라든가 핫 이슈를 굳이 이 후보자들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중심의 공천에만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 서민들에 대한 생각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에서부터 요즘 상시적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많이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 구도로 보자면요, 투표율이나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특징적 지방선거 특징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 대단히 낮는 구조랄지 또는 지역색에 의한 투표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당적 독점적 정치 구도가 강하다 보니까
정책 선거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그런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그 매니페스토 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더 활발히 전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지방선거마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앙정치의 예속으로부터 지방선거가 자체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현재적 구조를 시급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역 자치의 지역 그 시민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중앙의 구도 속에서 지역이라는 정치가 계속적인 예속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금 현재 지방선거는 생활민주주의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인데요. 전국적인 단위의 이슈가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야당의 제1야당의 그 재편 구도가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한 것이 그 기초 단위의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봐서 나타나는 문제가 이게 쟁점이에요. 풀뿌리 민주는 정당 정치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함몰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중앙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과 밀착된 어떤 문제들이 매니페스토나 이 정책 관련이 부각이 되질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 있었지만 중앙정치에 너무 지방정치가 예속화되는 측면을 우리가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극복해야 될 과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선거가 국가선거, 국회의원 선거, 입법부를 구성하고 우리 대통령을 본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지방선거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 지역 살림, 지역 경제, 지역을 책임지는 우리의 수장을 뽑고 관리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데, 이것이 반드시 전국적인 이슈만으로 선거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거를 전혀 정당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선거가 가지는 지방의 관심사, 지방의 이슈, 조금 후에 이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이 부각되는 선거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죠. 네. 뭐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번에도 경쟁 구도를 기대를 하고 있다가 통합신당에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투표율에도 영향이 있을 듯 싶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기초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 여부가 현재로서는 뭐 공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1차적으로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는데 또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유권자가 1차적으로 정당에서 검증된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는 선택의 폭을 좁힌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추천을 않는다고 하면은 많은 후보자가 난립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적은 표차로 당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과열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과거에 나타나는 그런 개인 인신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무해서 정책 선거가 또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날린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도 바라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저희가 만약 식당에 갔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해야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후보 난리부 문제라기보다는 후보가 많이 나올수록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후보들이 더 많으니까 훨씬 더 그 좋은 조건은 조성돼 있다. 단 유권자들이 후보가 많음으로 인해서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좀 더 과거에 비해서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투표율만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신다면 선거 문화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투표율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앞서서 유권자들의 멘트가 나왔는데요. 지역민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역의 야권 성향이 갖고 있는 정치 성향이
이번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이렇게 한 정당으로 해가면서 이게 정치적 관심이 매몰돼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상대 경쟁 구도가 없는 상황에서 가니까 투표율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긴장되게 보는 거죠. 자연히 알겠지만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나타나면은 민주정치는 후퇴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정치권이 실질적으로 뭐 잘하는 일도 있지만은 지역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경쟁 구도로 가고 자기 현장 밀착적인 그런 관심을 유도해야 하는데 정치권은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누구나 정치적 비용을 줄이고 누가 된든 여기는 된다. 그런 구도야에서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투표율은 좀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구도에서는 투표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이 경쟁, 재미나는 선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당들이 노력해야 하는데 기초공천 단위가 정당 무공천이 되니까 이거는 정당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 구도가 이 강화된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들이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성상 특정 정당의 지배 정당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유인 흡인력은 떨어지지만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많은 후보자들이 투표자를 또 유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판단도 해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김 칼럼니스트께서는 그 통합신당의 출연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이 하기 나름이고 후보자들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신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되면 광주에 그리 신경을 안 쓸 거란 이야기죠. 그다음에 시민들도 실제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뭐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 신당과 시민들이 어떻게 축제 선거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이걸 지방자치선거라고 그러는데 실은 저는 이걸 자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통치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한 가지 보기를 들면 옛날에는 이제 동사무소라고 했지만 이런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 70년대 무렵부터 걸려있는 새마을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건 통치한 전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상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방자치 한 지가 오래됐는데 잘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 통치에서 벗어나는 자치의 시민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선거율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숙제를 하나 더 하는 셈이 된 것 같네요. 맞습니까? 네,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캠페인도 하고 또 언론기관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또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전투표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투표 기회, 투표 편의 이런 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했었냐면 그 투표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조직선거라든지 뭐 이런 그 불법이 파고들 그 여지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들은 그 뭐 모든 선거 범죄를 다 우리들은 배척을 합니다만 특별히 이 4대 중점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4대 중점 범죄 행위를 중점적으로 예방을 하는데 지방선거의 특성상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이 혹시 그런 수장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문제, 그다음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꼭 공천뿐만 아니라 과거 보면은 후보자끼리 매수 행위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단일화하는 뭐 조건으로
은밀하게 금품이 오간다는 그런 후보 추천과 관련한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그런 비리 문제, 그다음에 사조직을 이용하거나 불법 선거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론조사를 통한 왜곡된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운동 행위, 이런 걸 중점적으로 지금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되는 공정선거 지원단을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사이버 선거단 이것도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고, 안내 선거법도 또한 몰라서 못하는 그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투표율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선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꼭 지방선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선거 문화가 정책 선거나 그 공약 선거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심 교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약 선거, 정책 선거 잘하고 있습니까? 힘들죠. 지금 이번 선거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지방선거 때부터 매니페스토 공약 선거를 실시해 와서 최근에는 한국형 매니페스토 모델을 개발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이것을 본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공약 선거가 되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치권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당선만 되면 된다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나 정당 내에서의 기존의 투표 행태를 바꾸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하려는 그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제도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2010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165개 국가 중에서 20등이에요. 제도 면에서는. 그럼 뭐냐면 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책을 해야 되고 어느 당만 어느 나오느냐, 아니면 이 후보가 어느 정도 인물감이냐, 이런 데에만 흥미진진하게 가지, 과연 이 정책이 성공해서 지역에 얼마나 내 피부로 와닿느냐에 대해서 침투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정치 문화가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거기에서 일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동안에 선거 문화 바꾸기, 개선 운동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을 보고 이게 투표를 해야 되냐, 인물을 보고 해야 되냐, 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보고 해야 되느냐, 정책과 공약을 보고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역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저희들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과 같은 형태들을 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현실적으로 박탈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새로운 신당이 출범하면서 되려 거대 정당으로서 발돋움했기 때문에 되려 우리 지역에서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되려 강요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치혁신과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운동들을 돌려주는 그런 과정들이 철저히 돼야만이 그나마 예선전이 곧 본선인 우리 구조 속에서는 조금 더 시민들의 공천권을 더 돌려줘야 관심과 참여로 유도할 수 있고, 또 정책 선거도 실제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권자 의식이라든지 유권자들의 몫은 없을까요? 저는 방금 이제 공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당에서 어느 특정 한 사람을 선정해서 공천을 한다는 것이 대구나 광주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당 구조 자체에서, 정당 내에서 이 특수 지역들은 공천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선거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참 이상한 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부터 선거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 연설, 그다음에 벽보, 공보물, 현수막,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선거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닥쳐서 막 이렇게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걸기도 하고 벽보도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IT가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벽보 연설할 수 있고 공보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리에다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다 충분히 자기의 정책이나 혹은 살아온 뭐 이력들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점은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예비 후보자 등록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120일 전, 90일 전, 60일 전 그렇게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점은 아주 탁월한 지적이신데 그 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알려야 되는데 유권자들 자체가 아까도 나왔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들어가 보질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 운동을 하려면 이 후보자들이 대부분 어디를 가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갑니다. 시장이라든가 뭐 요즘은 이제 마트 이런 데를 다니는데 이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선관위 같은 데서 법으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제 120일 뭐 이렇게 예비 후보 등록이 된다 그랬는데 저는 실은 이게 365일 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광주시장을 나온다 그러면은 광주를 오랫동안 생각해야지 120일 동안 생각해가지고 광주시장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평소에도 내가 시장이 되면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예비 후보 등록을 일찍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연설이나 공보물 현수막도 SNS 상에서는 얼마든지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 관리하시는 분 잠깐만요. 선거 관리하시는 분들 죽어나겠는데요. 먼저 반론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물론 15일 보름 짧은 기간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유권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하고 있습니다. SNS라든가 인터넷 상으로는 언제든지 동영상을 제외한 이런 문자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65일 4년 전 당선되고 그 다음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공정인데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선거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유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묘안을 짜다 보니까 365일 수시 문자 서비스 내지는 인터넷상으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지금 그 다음 두 단계에서는 선거일 전 뭐 4개월, 3개월 단계적으로 해서 예비 후보자를 등록을 해서 명함을 주고 시장을 차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2단계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는 선거 후보 본격 등록을 해서 다 같이 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열어서 그런 여러 가지 폐단도 방지하고 유권자로 하여금 그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 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광주광역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예비 후보자를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비 후보자 등록들이 상당 부분 저조해요. 그건 뭐냐면 미리 띄워놓고 예를 들어서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방금 얘기대로 그래서 하나의 강제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 발전 뭐 3개년 계획은 하는데 정치 발전 몇 개년 계획은 당선되기 전에는 얘기하다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서 미리 예측 가능하고 정치적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 줘 하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쉽게 뭐든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을 안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도 기회비용을 줄이려고
많은 정보 홍수를 보지 않고 간단한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어보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해야겠는가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보이십니다. 일단 아까 아이디어로 그 뭐 예비 후보 등록의 어떤 강제화 예. 이런 아이디어를 예. 내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과 중대한 문제인데요. 또 그런 관심이 있어야, 기회가 있어야 보고 관심을 가져야 또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부터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선거 전 4개월, 3개월부터 이렇게 하고 그런 정보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 알림 사이트를 통해서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의해서 그 4개월 전 예비 후보자 등록한 제도가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저희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모든 여야 정당이 일정 시기에 내부 경선을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해서 빨리 후보자를 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을 빨리 같이 내놔야 되는데 주요 정당은 내놓지 않고 일반 무소속 후보자만 뭐 4달 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해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자가 지금 선거법 취지대로 4개월 전에 시도지사 경우는 4개월 전에 예비 후보자를 등록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경선을 동시에 해서 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0여일밖에 선거가 일정이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가 지금 후보군도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정책과 공약도 안 나와 있죠. 경선 룰 규칙도 전혀 없는 거죠. 정당의 행태 이야기. 예, 현재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관심 있게 참여해 달라 하는 것은 제도적인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선진 사례를 보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후보나 정책 공약이랄지 룰들이 이미 다 정해져서 유권자들의 정보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6개월 전에도 이게 안 나와 지금 60일 전에도 이게 전반적인 게 안 돼 있단 말은 우리 사회 선거가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되지 않고서는 정말 계속적인 어려움은 계속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뭐 덧붙일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입법자들을 어떻게 자극을 해서 정신 차리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 등록자 전까지의 상황이었고 이제는 후보가 가시화됐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어떻습니까? 그 검증 몇 년 전이었죠.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낙선 운동을 해서 상당히 그 파장이 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뭐 이제 낙선 운동과 같은 네거티브적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런 운동은 조금 이제 국민들한테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책과 공약, 인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이미지로 축제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선거를 유도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조건이 소위 말해 중앙정치 예속돼 있다 할지 또 현재 우리 지역의 정치적 독점적 구조랄지 지역색 중심의 투표 형태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극복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칼럼니스트께서는 또 의견을 달리하고 계시는지. 네, 지금 시간이 실은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데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스마트를 이용한다면은 대단히 좋은데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저는 언론들이 많이 나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후보 신당에서 후보 공천을 한 데 있어서의 후보 검증을
신당에서는 자기들한테 뭐 돈을 많이 낸다든가 조직이 우세한다든가 하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지역이 잘 될 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고, 이래서 당 개념과 시민 개념은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나서서 뭐 후보자, 구청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선거에서 보면 토론을 하면 이 후보자가 뭐 2명이다, 3명이다 그러면 2~3명을 한꺼번에 놔두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 번 토론을 하는데 먼저는 한 명을 놔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관훈 토론회식처럼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헤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부분이나 이런 것은 또 상호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각 언론사나 이런 데서 혹은 뭐 언론 학회가 됐든 교수님들이 됐든 해서 자꾸 시민들한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노출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말씀하시죠. 네,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토론회나 이런 게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지금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후보 검증 토론회를 주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규제가 풀리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다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처럼 너무 제약을 받아버리면 이게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점이요. 자, 덧붙이면은 사실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 정치거든요. 자꾸 정당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국민이 언제 원해서 기초 단위의 공천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이 누가 원했습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주정치는 정당 정치거든요.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 정치거든요. 그러면 하부에 정당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검증의 책임은 누가 하냐?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죠. 그럼 정당이 해줘야 하는 건데, 정당 자체가 재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일수록 정당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게끔 하는 그런 검증 절차, 정당 내부에서 어떤 분들을 뽑는지 후보자로 그런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면접을 한다고 그래요. 면접이 어떤 기준을 갖고 오느냐. 하다못해 입사를 할 때 채용의 기준, 면접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투명하고 이것들이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설득이 될 때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회피하지 말자고요. 정당 정치입니다, 정당 정치. 네.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갈 것이 무공천, 기초자치단체 무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냥 책임 정치의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의 정당 공천제의 폐해가 컸기 때문에 폐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출발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의미 있게 지금 봐줘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정치를 이렇게 효율적이라는 차원, 우리도 이제 과거에 성장 위주로 효율성을 가다 보니까 기초 단위하고 광역 단위하고 겹치고 이런 측면에서 무공천하고 뭐 이렇게 생활 정치인데 행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선진 국가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정당 정치 뿌리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논리 자체가 틀렸죠. 물론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정당 공천제가 실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이 이 정당 공천제를 실시함으로써 나타난 폐해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폐해를 지금 극복해보자는 측면에서 이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뭐 오늘 이 자리가 정당 공천제에 대한 찬반 논쟁하는 그래서 자리가 아니니까 여기 뭐이 정도까지 하고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본론은 지금 저희들이 그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그렇죠. 뭐 정당 예. 공천 얘기를 빠졌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우리 선거운동 주요 방법은 대면 대 대면이었습니다. 그래 합동 연설에서 뭐 과거에 대통령 선거 뭐 100만 인구를 여의도의 집회에 참석해 해서 뭐 연설을 하다든가,
그런 그 대중 집회 성격에서 지금은 완전히 매스컴을 통한 그런 그 선거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시대 흐름이 그렇습니다. 주요 선진국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토론회가 과연 기간 중에 뭐 교육감, 시도지사 선거, 자치단체 장 선거는 한 번씩 하지만은 또 기초의원들은 토론회가 없습니다. TV 토론이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시간 제약이 있어서 시도지사나 교육감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그것도 뭐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고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 언론기관에서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그것이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겨우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TV를 통해서 그나마 그 어렵게 만든 TV 토론 유념해서 이렇게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TV뿐만 아니라 일반 신문사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유념해서 분석적으로 기사를 또 보시면 될 거고 방금 말씀하신 단체도 그 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행은 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후보자 죄송합니다. 이제 좀 신도 좀 나가야겠습니다. 그 후보자 검증과 공약의 그 중요성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광주 10대 의제 개발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광주 그 매니페스토 실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광주 광역시의 향후에 정책, 주요한 정책이 뭐겠는가.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광주의 현안, 어떤 것들이 이게 이슈가 돼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이 해결을 해줘야 하는가 그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해서 100대 어젠다, 그 다음에 나중에 10대 어젠다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뭐 전국적으로 다 나왔지만은 광주가 이 재정의 자립, 이 돈 문제가 이 문제가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를 높여라.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이게 10개 어젠다 중에서 2가지가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하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보통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을 해라.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거짓말 하지 말고 몇 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연계돼야겠죠. 그다음에 광주는 문화도시입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문화도시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아시아 문화전당 내에 들어갈 콘텐츠나 내용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광주는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적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보건이 지속돼야 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높여가느냐 이것이 사실상은 어젠다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나 정당이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가가지고 자치구별로도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한마디 덧붙여 한다면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과 전문가들이 원하는 그 광주의 문제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겁니다. 학원들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원. 그다음에 광주가 나아가는 것이 세계화 도시를 지향하니까 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육성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의 어젠다였어요. 이런 측면을 갖고 정당과 후보자들이 대결을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예. 뭐 그 의제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지방선거 같습니다. 좀. 예. 네, 그다음에 그 이제 다시 유권자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하죠. 이번 그 6.4 지방선거에서는 바뀐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작물을 통해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고 어떤 부분들이 유권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마련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입니다. 5월 15일과 16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3일 동안 펼쳐집니다. 6월 4일 선거일 이전에 5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6.4 지방선거에서는 총 7표를 찍습니다. 시도교육감과 시장도지사,
시군 구청장을 선출하는 3장의 투표용지가 먼저 배부되고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각각 1표씩, 지역구 시군구 의원,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이 각각 1표씩 다시 4표가 배부됩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달라진 점은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6월 4일 선거일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가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선 유권자의 참여 방안도 다양해지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알림위를 통해 유권자가 직접 공약을 제안하는 공약은행과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직접 게재하는 나는 후보자다 등이 운영됩니다.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 범죄 신고는 강화됩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립, 불법 선거 여론조사, 후보자 추천 사퇴 관련 금품 수수를 4대 선거범죄로 정하고 단속이 이뤄집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겐 제공액수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 상당히 많은 변화와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 상임위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소개하고 싶은 그런 제도 있으면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방금 우리가 보신 대로 유권자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투표에 많이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과거 선거에는 선거일, 투표일이 선거일 하루만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 출장 등 개인적인 업무, 출근 등으로 인해서 투표를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장, 업무상 내가 서울에 출장을 간다. 그러면 가까운 종로구의 동사무소에 가서 할 수 있고 내가 부산에 있는 친정에 갈 일이 있다. 그럼 5월 30일과 31일에는 그 가신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는 사전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할 수 있는데 신분증은 가지고 가시는데 사전에 아무런 신고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렇게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 유권자 권리 찾기 방안의 하나로 얼마 전 그 시민사회에서 유권자 백인위원회 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권리를 찾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뭐랄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과연 시구의원, 구청장은 누가 나왔을까? 이런 것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좀 지난 2012년 때 투표 마켓 운동을 했어요. 투표 마켓 운동은 아시다시피 투표를 하고 확인증을 가지고 오면 커피숍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그 업소에 가면 그 할인 혜택을 보통 30에서 50%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지난 대선 때 광주 지역만 해서 1,500에서 2,000여 개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이게 더 다시 재현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대신 이제 2가지만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하나는 개별 업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패키지 상품을 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투표하고 밥 먹고 커피 먹고, 투표하고 커피 먹고 영화관 가고 이렇게 패키지 상품을 좀 만들어서 유권자들이 아주 투표를 좀 축제처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칼럼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가능한 겁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한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옛날 우리 역사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쳐 주실 때요. 2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 중심으로 했고 하나는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탁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기억에 쏙쏙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 공보물이라든가 이런 데 후보자들 거기에 이렇게 그 연도를 이렇게 쭉 해서 타임라인처럼 딱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눈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듯이 뭐 내가 걸어온 길 이렇게 하면 복잡하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표로 이렇게 하는 거. 그 공보물에 보면 재산도 이렇게 뭐 배우자 얼마 이렇게 하듯이 딱 표로 그 사람의 삶을 정리해주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공보물 자체도 굉장히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표시화시키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벽보 이런 것도 어떤 규칙성을 정해줘야 사람들이 한눈에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도 눈에 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김 칼럼니스트께서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가 봤는데 나는 후보자다, 공약은행 뭐 아까 제작물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또 상당히 괜찮은 장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대면 대 대면 방법에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라든가 SNS 이런 걸 통해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림이 사이트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유권자가 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그 제안된 공약을 후보자들이 참고해서 받아볼 수 있고 또 모든 예비 후보자 등록자들도 거기서 자기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열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유권자들의 정보를 또 이렇게 축제 분위기 차원 내지는 그런 이벤트성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뭐 노력해 주신 데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공보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병역, 5년 전 뭐 세금 납부 상황, 지금은 이제 후보자 등록 상황도 게재를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선거를 이 선거 저 선거 이렇게 입후보하셨는지 그것도 참고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도덕성, 의무, 납세 의무, 국방 의무, 뭐 여러 가지 도덕성을 범죄 경력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도록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서서히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해서 특별히 제안을 하고 싶다거나 오늘 토론에서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죠. 먼저 심 교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는 2006년 매니페스토가 정책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가 정착이 돼야 될 텐데 아쉽게도 지금 정치 구도상 유권자들이 주권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 유권자들이 노력을 해서 과연 내 지역에 어떤 분들이 나오는가를 좀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총장께서 어떤 의견을 내놓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약 요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많이 극복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뭐랄까요, 정치 역량, 정치 의식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민주적 정치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이게 토대가 쌓이는 것인 것 같아요. 당장 하루아침에 이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정치 교육을 강화하고 그런 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들이 지역사회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상임위원께서 발언하시죠. 네, 유권자 여러분, 이번 6.4 지방선거에 투표하실 기회는 3번입니다. 예, 사전투표 포함해서 3번인데 그래도 20-30분이면 충분하십니다. 광주의 정신이 뭡니까? 참여 정신 아니겠습니까?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뭐 이런저런 이년에 고민하시지 말고 정책 보십시오. 그리고 능력이 있는지 또 소속 정당도 고려하시지만 정치적 이념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훌륭한 후보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토론 마무리 발언은 김 칼럼니스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정치 후보자 토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미를 창출할 수 있는 재미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야 유권자들이 훨씬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만족스러운 토론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또 투표권 행사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합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이 땅의 정치와 주민 자치가 발전을 합니다. 그동안 유권자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여겨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